지금 여러분이 텔레비전 뉴스 화면을 딱 반으로 쪼개서 본다고 한번 상상해 보시죠. 한쪽 화면에서는 양국의 최고 지도자들이 서로를 향해 막 거대한 미사일을 겨누고 있습니다. 막 거대한 사탄이니 테러 지원국이니 온갖 맹비난을 쏟아내면서 당장이라도 3차 세계대전 버튼을 누를 것처럼 으르렁거리고 있죠. 네, 아주 살벌하죠. 그렇죠. 그런데 동시에 다른 쪽 화면, 저 깊은 물밑의 어두운 밀실에서는 양국의 스파이와 특사들이 남몰래 만나서 초콜릿 케이크를 나눠 먹으면서 무기거래 계약서에 서명하고 있다면 어떠실 것 같습니까? 진짜 아주 극단적인 모순이네요. 대중의 눈앞에 펼쳐지는 이념의 전쟁터, 그리고 철저하게 실용주의가 지배하는 그 마쿠의 밀실. 이게 바로 미국과 이란이 지난 70년 동안 유지해온 기괴하고도 매혹적인 관계의 본질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기밀 해제된 CIA의 작전 문서들, 그 이른바 윌버 보고서부터 전직 고위 관료들의 회고록, 외교 전문, 그리고 당장 지금 2026년 3월 현재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최신 뉴스 보도까지 이 방대한 자료들을 완전히 해체하고 조립했습니다. 네, 오늘 이 심층 분석을 위해서 저희가 각자의 전문 분야를 살려보려고 하는데요. 옳은 경력을 지닌 미국 담당 외신 기자의 시각, 그리고 중동 담당 국제정치부 기자의 시각을 장착하고 이야기를 풀어가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매일 쏟아지는 날선 공방전이라는 건 진짜 빙산의 일각일 뿐이거든요. 그 수면 아래에서 벌어진 진짜 외교 비사의 세계로 여러분을 안내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 모든 불신과 척보전의 시작점, 그러니까 양국 관계의 원죄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부터 짚어봐야겠죠. 그걸 이해하려면 시계를 1953년으로 되돌려야 합니다. 그 유명한 CIA가 기획한 아약스 작전, 오퍼레이션 아약스죠. 1950년대 초반이네요. 자, 이 복잡한 상황을 하나씩 풀어보죠. 그 당시 이란에는 민주적인 선거로 선출된 모하마드 모사데크라는 총리가 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분이 영국의 통제를 받던 이란의 석유 산업을 전격적으로 국유화해버립니다. 이란 자원은 이란 거라는 아주 당연한 논리였죠. 근데 격분한 영국이 혼자 힘으로는 모사데크를 끌어내리기 어려우니까 여기서 미국을 끌어들인 거 아닙니까? 정확합니다. 당시 미국은 냉전의 한복판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영국이 단순히 우리가 석유를 잃었다 이렇게 호소한 게 아니라 이란이 소련 손에 넘어가서 공산화될 수 있다. 이렇게 공포심을 막 자극을 한 거죠. 미국 입장에서는 가장 예민한 버튼을 누른 거네요. 그렇죠. 결국 영국 MI6랑 미국 CIA가 손을 잡습니다. 이 작전의 실질적인 현장 주의자가 누구였냐면 그 시오도어 루즈벨트 대통령의 손자인 CIA 요원 커밋 누스벨트였어요. 해제된 기밀 문서들을 보면 이게 단순히 정치적 압박 수준이 아닙니다. 저도 그 디테일들 보고 진짜 충격받았거든요. 막 현지 엄청난 공작금을 뿌렸잖아요. 네, 파즐룰라 자에드 장군 같은 군부 인사한테 최소 5만 달러가 건네졌고요. 더 경악스러운 건 테헤란의 폭격배들을 매수해서 친국왕 시위를 인위적으로 조장했다는 겁니다. 와, 깡패들을 동원한 거네요. 게다가 CIA 요원들이 공산주의자로 위장해서 이란 내 보수적인 종교 지도자들의 집에 폭탄을 던지기까지 했어요. 반소련 반모사데크 정서를 막 극단적으로 자극하기 위한 일종의 가짜 깃발 작전, 그러니까 펄스 플래그 작전이었던 셈이죠. 진짜 무섭네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매력적인 디테일이 하나 더 있지 않습니까? 그 작전 시작 신호요. 네. 그 거대한 굿다 전복 작전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조차 철저히 첩보전의 문법을 따랐죠. 영국의 BBC 라디오 페르시아 방송이 평소처럼 지금은 자정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대신에 윈스턴 처칠의 특별 지시로 암호를 바꿨죠? 네, 지금은 정확히 자정입니다. 이렇게 미세하게 변형된 암호를 송출했습니다. 대중매체를 이용해서 이란 전역에 숨어있던 공작원들한테 쿠데타 개시를 알린 거죠. 듣고 있으면 무슨 할리우드 범죄 영화의 완벽한 하이스트 작전 같아요. 치밀하고 대담하게 한 나라의 운명을 훔쳐냈으니까요. 단기적으로는 모사데크를 축출하고 국왕을 복귀시켰으니까 미국 입장에선 대성공이었겠죠. 당시엔 축배를 들었겠죠. 하지만 저는 여기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결국 이 노골적인 주권 침해가 이란 국민들한테 씻을 수 없는 굴욕감을 준 거잖아요. 그리고 그게 거대한 부메랑이 되어서 1979년 이슬람 혁명으로 터져나온 것 아닙니까? 네, 완전히 연결되는 역사죠. 52명의 미국 외교관이 무려 444일간 테헤란 대사관에 억류된 참혹한 인질 사태.
그 씨앗을 미국이 스스로 뿌린 셈이죠. 바로 그 지점입니다. 53년의 아약스 작전은 이란인들의 뇌리에 서구 제국주의의 간섭이라는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새겼고 그게 79년 혁명의 핵심 명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79년 혁명 직후에 양국은 공식적으로 단교를 선언하죠. 대사관도 폐쇄되고 공식 채널이 완전히 증발했잖아요. 네. 근데 흥미로운 건 공식 채널이 끊어졌다고 해서 두 나라가 서로를 향한 개입을 멈춘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외교가 양지에서 음지로, 지하시설로 숨어들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된 거죠. 맞아요. 그 인질 구출하려고 지미 카터 행정부가 벌였던 작전들 보면 진짜 극명한 명암이 교차하잖아요. 독수리 발톱 작전 말씀하시는 거죠? 네, 데절트원이요. 모래폭풍 속에서 미국 헬기랑 수송기가 충돌해서 8명이 사망한 끔찍한 실패작이 있었죠. 반면에 또 스위스 대사관에 숨어있던 미국 외교관 6명을 구출하려고 막 가짜 SF 영화 아르고 제작팀으로 위장해서 탈출시킨 기상천외한 성공 사례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소스를 종합해보면 이 시기를 기점으로 양국은 겉으로는 철저한 적대감을 표출하면서도 자국의 실질적 이익 앞에서는 명분이니 이념이니 이런 걸 아주 쉽게 쓰레기통에 던져버릴 수 있다는 걸 학습하게 됩니다. 공식 대화 채널이 없으니까 남은 건 촛보랑 뒷문거래뿐인 거네요. 네. 그리고 이것이 1980년대 외교사에서 가장 황당무계한 스캔들인 이란 콘트라 사건으로 이어집니다. 1980년대 로널드 레이건 행정부 시절 여기서 정말 흥미로워지는 지점이 있습니다. 당시 미국의 공식적인 대외 원칙이 아주 단호했거든요. 우리는 테러리스트와 절대 협상하지 않는다. 게다가 이란에 대해서는 철저한 무기 금수 조치를 내린 상태였죠. 겉으로는 아주 강경했죠. 근데 무대 뒤에서는 미국이 이란에 TOW 대전차 미사일이랑 HWAK 대공 미사일 부품을 몰래 팔아넘기고 있었습니다. 더 기가 막힌 건 그 무기를 팔아줘 챙긴 수익금이 무려 1,800만 달러 정도 되는데 그걸 니카라과에서 좌파 정권이랑 싸우던 우파 반군인 콘트라한테 불법으로 송금하고 있었던 사실이에요. 의회 감시를 완전히 피해서요. 여기서 이 거래의 기저에 깔린 역학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이란은 이라크랑 피투성이 전쟁을 치르면서 무기가 너무 절실하게 필요했어요. 이란 이라크 전쟁 중이었죠. 네. 반면에 미국은 레바논의 친이란 부장단체인 헤즈볼라에 억류된 미국인 인질들을 구출해야 하는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념적으로는 막 서로 악마화하고 있었지만 각자의 가장 시급한 국익이 정확히 맞물리는 지점이 딱 있었던 거죠. 수요와 공급이 맞아떨어진 거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비밀작전을 주도한 NSC의 로버트 맥팔레인하고 올리버 노스 중령이 테헤란에 잠입하는데요. 이때 일화가 마크 외교가 얼마나 초현실적일 수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그 일화말로 오늘 이야기의 백미 아닙니까? 그 적국의 심정부인 테헤란 한복판에 몰래 들어가면서 이 사람들이 이란 고위층 환심을 사려고 들고 간 선물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진짜 황당하죠. 무려 레이건 대통령의 친필 사인이 들어간 성경책, 그리고 양국의 닫힌 문을 열겠다는 상징적 의미로 구워간 열쇠 모양의 초콜릿 케이크였습니다. 와, 광장에선 이란 혁명정부가 미국을 막 거대한 사탄이라고 소리치고 백악관은 이란을 테러 지원국이라고 묘사하던 바로 그 시기예요. 밀실에서는 미사일이랑 인질을 교환하면서 초콜릿 케이크를 자르고 있었던 겁니다. 진짜 블랙 코미디가 따로 없네요. 결국 이 기괴한 뒷거래는 레바논 잡지 알시라에 통로되면서 전 세계를 발칵 뒤집어 놓죠. 양국 모두에게 정치적 치명상을 입힌 거대한 스캔들이었죠. 하지만 저는 이 사건을 마냥 실패로만 보지는 않습니다. 이 백도어들이 증명한 게 있거든요. 두 나라가 아무리 파국적인 이념 전쟁을 치르고 있더라도 각자의 생존과 국익이 갈려 있다면 어떻게든 대화할 수 있고 심지어 거래까지 성사시킬 수 있다는 어떤 선례를 남긴 셈이죠. 네, 이걸 더 큰 지정학적 그림과 연결해보면요. 80년대의 외교가 약간 파편적이고 불법적인 전술적 거래였다면 이제 2000년대 초반에는 시스템 전체를 다시 짜려는 거대한 시도가 등장하게 됩니다. 2003년의 일이죠. 당시 주이란 스위스 대사였던 팀 굴디만을 통해서 미 국무부로 아주 은밀하게 팩스 한 장이 전달됩니다. 외교가에서는 이걸 그랜드 바겐이라고 부르잖아요. 네, 거대한 거래죠. 문건에 담긴 이란의 제안은 사실상 거의 항복 선언 수준이었어요. 자국 핵 프로그램에 대한 완전한 투명성 보장, 중동 내 하마스랑 헤즈볼라에 대한 군사적 지원 중단,
심지어 이스라엘 평화한 수용까지 전부 다 테이블 위에 올려놨어요. 진짜 파격적이죠. 이란의 모든 지정학적 지렛대를 다 포기하겠다는 뜻이었거든요. 이 백채널이라는 메커니즘을 이해하셔야 하는데요. 양국은 대사관이 없으니까 항상 제3국의 대사나 중재자를 통합니다. 이때 중요한 건 이 메시지가 진짜 상대국 최고 지도자의 승인을 받은 공식 입장이냐 이걸 파악하는 거거든요. 찔러보기인지 진짠지. 맞아요. 당시 스위스 대사를 통해온 이 문서는 이란 최고위층 승인이 명확하게 확인된 엄청나게 신뢰성 높은 제안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은 이 엄청난 백지 수표에 어떻게 반응했나요? 딕 체니 부통령이나 존 볼턴 같은 당시 부시 행정부 강경파, 그 네오콘들은 이 팩스를 완전히 묵살해버렸습니다. 그냥 휴지통에 던져버렸죠. 네오콘은 압도적인 군사력으로 미국의 가치를 세계에 강제하려던 세력이었잖아요. 그들은 우리는 악과 대화하지 않는다 이러면서 스위스 대사를 질책하기까지 했어요. 부시 행정부가 그 직전인 2003년 봄에 이라크 전쟁에서 불과 3주 만에 바그다드를 함락시키면서 엄청난 오만에 빠져 있었거든요. 군사력으로 후세인을 무너뜨렸는데 굳이 옆 나라 이란이랑 타협할 이유가 없다고 본 겁니다. 이런 정권을 붕괴시키는 게 더 빠르다고 착각한 거군요. 네, 협상 테이블에 앉는 것보다 그게 낫다고 본 거죠. 저는 이게 외교사에서 최악의 헛발질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그때 니오콘이 그 오만함을 버리고 이란의 팩스를 무시하지 않았다면 오늘날 중동을 옥죄고 있는 핵무기 위협의 역사는 완전히 달라졌을 거거든요. 2003년에 그 오만이 낳은 이 뼈아픈 실책이 결국 나중에 오바마 시대의 절박한 첩보전으로 이어진 거 아닙니까? 그 인과관계가 아주 정확합니다. 부시 행정부가 걷어찬 기회는 2012년에 이르러서야 오만의 술탄 카부스의 비밀 중재로 간신히 심폐소생술을 받게 됩니다.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오만 백채널이죠. 네, 오만이 중재자로 나선 거네요. 오만은 사우디랑 이란 사이에서 철저하게 중립을 지켜온 나라였고 술탄 카부스는 양국 지도부랑 개인적 신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거대한 비밀 협상의 무대가 될 수 있었죠. 당시 미국의 윌리엄 번스랑 제이크 설리번이 오만의 수도 무스카트로 잠입하는 과정은 진짜 또 한편의 스파이 영화더군요. 정보 유출을 막으려고 철저히 위장했죠. 언론이나 동맹국인 이스라엘 정보망을 속이려고 전용기도 안 타고 일반 상업 비행기 이코노미석에 막 섞여서 탔습니다. 와, 고위 관료들이 이코노미를 탔다고요? 네. 그리고 무스카트에 도착해서는 창문이 검게 칠해진 차량으로 이동했고요. 호텔에 들어가서도 다른 투숙객들 눈에 안 띄려고 그 직원들이 쓰는 화물 엘리베이터랑 지하실 비밀 통로만 이용해서 이란 측 밀실로 향했어요. 그 화물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서 핵폭탄을 막기 위한 밤샘 협상을 벌였다니 기가 막힙니다. 결국 그 어두운 밀실에서 만들어진 초안이 2015년의 역사적인 이란 핵 합의 JCPOA의 토대가 된 거잖아요. 네, 이란이 핵 개발 중단하고 서방은 경제 제재 풀어주는 기념비적인 성과였죠. 하지만 국제 외교는 모래성 같아서 어렵게 쌓은 합의도 영원하지 못했습니다. 2018년에 트럼프 행정부가 일방적으로 탈퇴해버리잖아요. 맞아요. 합의 결함을 지적하면서 깨버렸죠. 그게 결국 톱니바퀴처럼 맞물려서 우리를 바로 지금 2026년 3월 현재의 일촉즉발 상황으로 이끌고 왔습니다. 사실 2023년까지만 해도 약간의 성과는 있었어요. 죄수 5명 교환하고 카타르 통해서 한국 내 동결 자금 60억 달러 해제하고. 네, 물론 인도적 목적으로만 쓴다는 조건이 있었지만요. 그렇죠. 근데 2025년 6월에 양국 간의 이른바 12일 전쟁이 터지면서 상황이 파국으로 치달았죠. 그리고 여러분, 당장 오늘 2026년 3월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미군 최신의 항공모함 제럴드 포드함이랑 F-35 전투기들이 전진 배치되어 있습니다. 자고 일어나면 전면전 터져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죠. 네, 근데 이게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거든요. 전쟁 직전의 벼랑 끝에서는 과연 외교가 멈출까요? 멈추지 않는다는 거군요. 네, 지금 이 현상을 들여다보면 또다시 마쿠 외교의 귀괴한 모순이 발견됩니다. 밖에서는 미사일 궤적을 계산하고 있지만 지금 이 순간 제네바와 오만의 밀실에서는 스티브 위코프 같은 트럼프 측근 대표단이랑 이란 아락치 외무장관 일행이 맹렬하게 백채널 접촉을 이어가고 있거든요. 야, 상대 심장부에 방아쇠를 당길 준비를 하면서 테이블 아래로는 악수할 손을 뻗고 있다는 건데 이 상황에서 이란은 어떤 카드를 던졌습니까? 이란의 전략이 매우 정교합니다. 첫째, 우라늄 농축 농도를 3.67%로 제한하겠다고 제안했어요.
이 3.67%라는 숫자가 왜 중요하냐면 이게 발전소 전기 생산에 쓰이는 민수용 원자력의 기준점입니다. 아, 90% 이상가의 핵무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핵무기 만들 여기서 없으니까 여기서 타협하자. 이 메시지고요. 둘째는 부동산 재벌 출신인 트럼프의 비즈니스 본능을 자극하는 미끼를 던졌습니다. 제재 풀어주면 미국 기업한테 이란 석유, 가스 개발권 주고 대규모 민항기 구매 계약까지 체결하겠다고 나선 거죠. 완전히 이익의 언어로 접근하고 있네요. 하지만 미국은 이란 우라늄 농축 시설 자체가 존재하는 것도 용납할 수 없다. 우리는 0% 농축이라는 레드라인을 고수하겠다. 이러고 있죠. 네,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평행선을 달리는 셈인데 제가 이 심층 분석 준비하면서 자료 파고들다가 진짜 소름 돋는 최신 디테일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바로 어제 2026년 3월 11일인데요. 1980년부터 무려 46년 동안 이란 내에서 미국 이익을 대변해오던 스위스 대사관에 전쟁 위협 때문에 대사랑 직원을 육로로 전격 철수시켰습니다. 보통 대사관 직원을 전원 철수시키는 건 전쟁을 알리는 가장 확실한 전조 증상이거든요.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철수하는 마당에 외교적 소통이 온전할 리가 없죠. 그렇죠. 하지만 놀랍게도 스위스 정부 공식 발표에 아주 의미심장한 단서가 있었습니다. 대사관 문은 닫고 인력은 빼지만 워싱턴과 테헤란 사이의 그 오플라인, 비상 연락망만큼은 유지하겠다고 천명한 겁니다. 와, 그러니까 이 모든 게 궁극적으로 의미하는 거가 뭡니까? 전면전 직전에도 결코 서로 통신선만큼은 자르지 않겠다는 양국의 지독한 실용주의 아닙니까? 겉도로는 철천지 원수처럼 굴면서도 최후의 순간 타협할 수 있는 백도어는 단 한순간도 닫아두지 않는 거죠. 맞습니다. 그게 대중의 눈에 보이지 않는 국제 외교의 진짜 역학입니다. 이데올로기는 대중 결집용이고 위기 상황에선 결국 철저한 계산과 막후 이익 교환이 작동하는 거죠. 파국을 피하기 위해 끊임없이 거래를 시도하는 것. 이게 70년간 이어져 온 그림자 외교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내린 결론은 명확합니다. 뉴스에 정제된 성명서는 역사의 전부가 아닙니다. 진짜 역사는 스위스 대사관 팩스, 어두운 화물 엘리베이터, 그리고 열쇠 모양 초콜릿 케이크가 오가는 저 마쿠에서 쓰여왔습니다. 앞으로 뉴스에서 양국이 맹비난하는 기사를 보시면 오늘 심층 분석을 꼭 떠올려 보십시오. 화면 밖 어딘가에서 양국 스파이와 외교관들이 거래를 위해 조용히 커피를 마시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과거를 보면 1953년 아약스 작전이나 2012년 오만 백채널이 세상에 드러나기까지 수십 년이 걸렸거든요. 그렇다면 오늘 2026년의 긴박한 외교전도 진실이 드러나려면 오랜 시간이 필요하겠죠. 바로 여기서 저희는 아주 도발적인 질문에 직면하게 됩니다. 70년 역사를 볼 때 세계대전 같은 파국을 막아준 안전판은 투명한 공식 외교가 아니라 철저히 숨어서 진행된 비밀 외교였습니다. 현대사회는 100% 투명성을 요구하지만 만약 국가 간의 모든 타협을 대중의 감시라는 밝은 빛 아래로 강제로 끌어낸다면 어떻게 될까요? 체면 때문에 타협을 못하겠죠. 네, 지도자들이 지지자들을 의식해서 절대 굽히지 않을 거고 어쩌면 우리가 요구하는 그 투명함이 오히려 피할 수 없는 전쟁으로 우리를 밀어넣는 역설을 낳는 건 아닐까요? 당장 오늘 2026년 3월 13일 이 순간에도 굳게 닫힌 문 뒤에선 상상 초월의 비밀 협정이 맺어지고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가 진실을 알게 될 2050년의 역사책에는 과연 어떤 내용이 기록될지 여러분의 생각에 맡기며 오늘 심층 분석을 마칩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